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토끼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궁과 토끼전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또 토끼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작은 얘기로부터 해서 무거운 얘기까지 그 의미를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토끼는 굉장히 우리에게 친근한 동물이죠.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그런 동물과는 차이가 있는, 우리에게 가까우면서도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동물입니다. 이런 토끼를 한국인들은 언제부터 문학의 소재로 삼았을까요? 기록으로 본다면 삼국사기에 이미 이 토끼 설화는 등장을 합니다. 신라의 김춘추가 고구려에 가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가 아닌 삼국사기에 적혀 있습니다. 김춘추는 외교관으로서 신라가 고구려와 함께 외교 전략을 펴자는 얘기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에 있어서는 장보고 보장왕께서 이상한 요구를 했습니다.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뺏은 그 지역을 되돌려 달라는 주문을 한 거죠. 그때 김춘추는 상당히 당황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할까? 그래도 운이 좋게 고구려로 가는 과정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단을 많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임금이 총애하는 선도에게 선물을 주면서 그 위기를 탈출할 방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도예가 이야기해 준 얘기가 바로 삼국사기에 전하는 토끼설화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토끼는 거북에게 속아서 거북이 용궁의 왕이 병이 들어서 토끼의 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충성심으로 육지에 와서 토끼를 꿰은 거죠. 토끼가 용궁에 들어가서 그 사실을 알고는 자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간을 햇볕에 말렸다가 또 넣고 말렸다가 넣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용왕은 어쩔 수 없이 다시 토끼를 육지로 돌려보내고 육지에 가서 간을 가져오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나 거북의 등을 타고 육지로 온 토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을 들락날락할 수 있는 동물이 있겠는가? 그러니 너는 나를 속였고 나는 너에게 그 뜻을 전해줄 수가 없다. 이런 토끼 얘기가, 우리는 토끼 얘기 자신도 중요하지만 그 바깥에 있는 얘기, 그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나씩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토끼 이미지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선을 토끼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어떻게 토끼냐, 호랑이지. 토끼를 놓고 조선과 호랑이를 가지고 서로 평가를 달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판소리의 토대가 된 토끼 이야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얘기냐? 더 크게 본다면 이런 소설로도 또는 많이 읽혔고, 소설만이 아니라 판소리로도 수군가로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 얘기는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로 이야기하는 사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토끼 설화가 삼국사계에 있는 그 토끼 설화가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자체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수군가의 내용 중에 있는 이 토끼 설화는 그 중에 판소리로 가면서 명창들에 따라서 많은 새로운 내용이 첨가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범피중려와 같은 명창의 대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보면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전라도 고창 출신 신재효에 의하여 토끼전 자체가 토별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내용으로 많이 개작이 됩니다. 신재효는 자기 집에 있는 독리정사를 판소리 음악학교로 만들어서 자기가 개작한 사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우아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토별가이지만 용궁에서 토끼가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바로 토끼가 어떤 세상 속에서 사느냐 하는 얘기를 거북이 관찰하게 됩니다. 소위 모족회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육지에서 살아가는 토끼의 처지를 관찰해 보니 육지에서 토끼는 아주 힘없는 존재입니다. 육지에서는 상군이 왕이 되어서 호랑이가 왕이 되었는데 그 밑에서 많은 털을 가진 짐승들이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우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상군님께서 식사를 하셔야죠. 그러면서 어떤 식사를 하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우가 다람쥐 집에는 많이 모아놓은 도토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먹으면 참 좋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족회의를 해서 모족에게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가 해서 찾아갔던 다람쥐들은 큰일 났습니다. 자기들이 겨울 동안 먹을 양식을 호랑이에게 다 바쳐야 될 처지였습니다. 이런 회의 장면을 용궁에서 토끼를 찾아왔던 별주부는 관찰을 해봅니다. 아, 바로 토끼나 다람쥐와 같은 힘없는 백성이 고통을 받는 것이 육지의 생활이구나. 그래서 토끼 옆에 다가가서 토선생하고 불렀습니다. 토선생. 토끼는 선생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왜? 하천한 존재니까. 그래서 꾀임이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신재효는 개작을 해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재효는 그런 토끼의 얘기를 가지고 용왕을 풍자하는 얘기를 했고, 그런 풍자 정신이 바로 19세기 말기의 시대 상황을 드러내는 토끼전의 계기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토끼전의 얘기를 한편은 판소리의 창자들은 그 토끼가 정말 살기 좋은 곳, 토끼와 같은 그런 힘없는 존재들도 살기 좋은 곳으로 안내를 해준다는 그 용궁으로 거북등을 타고 가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좋은 기분이를 판소리 광대들은 바로 넓고 넓은 바다를 바라봤을 때 그 광활한 그 바다의 정신, 그것을 범피중류로 표현을 해내는 멋진 우아한 그런 가락으로 소리를 해냅니다. 그러나 이런 수군가의 그런 범피중류가 사실은 심청전에서는 심청이 인당수로 팔려가는 그 슬픈 대목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같은 범피중류라 하더라도 토끼전에서는 이것을 가져와서 그런 신명나는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가는 대목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끼전 얘기, 수군가가 가지고 있는 변개의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끼는 자신이
용궁에 가서 그런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 고통이 육지에 나와서는 그냥 혼자서 살아나는 얘기로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1930년대 일제 암흑기로 가서는 어떤 내용으로 바뀌느냐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수군가와 춘향전이 어떻게 결합되어서 또 새로운 얘기로 발전해 나가는가. 여러분들은 수군가와 춘향가, 춘향전과 토끼전이 융합되어서 새로운 형식으로 나타난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바로 수군가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제 암흑기에 남원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가 일어났을까요? 수군가가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으로서요, 수군가 역사에, 판소리 역사에 새로운 발전적인 형식을 보여준 얘기. 바로 그것은 항일운동으로 수군가의 주제가 바뀐다는 부분입니다. 춘향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얘기, 정절의 얘기, 춘향전이 이제는 민족운동의 얘기로 주제가 확장됩니다. 자, 그 대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처럼 춘향전에는 이때까지 작가에 대한 생각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춘향전의 작가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정신이 1930년대 남원 광안루에서 춘향 사당이 세워지면서 차원이 달라진 주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상황을 한번 본다면 춘향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부터 우리가 바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동안 춘향전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춘향전은 작가 미상이다. 수군과 마찬가지로 작가 미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로미오와 주리엣이 있는데 작가를 모른다 하고 그것은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다. 가치가 달라지죠. 춘향전, 춘향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춘향전, 춘향가는 민족의 대표 고전이고 예술입니다마는 작가를 잃어버려서 알 수 없어 미상이다. 그러나 저는 국문학 연구자로서 이 문제를 굉장히 마음 아파 생각했습니다. 왜 춘향전과 같은 명작이 우리 민족 대표 예술이 되었는데도 왜 작가를 상실했을까? 그것을 왜 아픔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고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다시 연구를 통해서 찾으려고 나서지 않았을까? 그것은 최소한 문화 자존심을 위해서 우리 연구자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 나섰습니다. 바로 이 인물입니다. 의병장이십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남원에 계시면서 의병 활동을 한 의병장 산서 조경남 선생입니다. 조경남 선생은 율곡 선생님의 제자인 조원 선생의 제자입니다. 조원 선생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국방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도끼를 들고 궁궐 앞에 가서 상소를 높인 소위 지부상소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분의 제자가 조경남 선생이고 조경남 선생이 춘향전을 지었다는 사실을 제가 밝혀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연세대학 교수이지만 연구 성과는 좀 더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대학 출판부에 가서 출간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춘향전의 원작가는 남원의 진사 출신 조경남 스승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가 미상의 춘향전에서 작가를 아는 춘향전, 그것도 의병장이 쓴 춘향전, 임진왜란의 기록을 가장 방대하게 써서 조선왕조실록을 수정 편찬할 때 참고문헌으로 쓴 그런 책의 작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춘향전 기저에는 임진왜란 때 외침을 받아서 상처를 받은 그 민족의 울분, 분노,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야 된다는 내후와 외환의 문제를 기본 주제로 깔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본다면 춘향전에서는 중요한 시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암행어사가 출두할 때 암행어사가 시로서 변부사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시잖아요. 금준미주는 천인혈요, 옥반가요는 만성고다. 변부사의 생일잔치에 있는 맛있는 술과 안주는 만백성의 피와 살로 만든 것이라는 진정 백성들의 고통, 타막한 관리에 대한 그 분노를 암행어사가 춘향을 대신해서 변보사 앞에서 써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다면 춘향전은 사랑의 이야기로서 좋은 때는 좋고 나쁠 때는 거부하는 그런 영악한 사랑 얘기가 아니고 좋거나 나쁘거나 가리지 않는 지순한 사랑이고 춘향의 사랑은 죽어가면서까지 님을 위해 기도하는 희생적 사랑이며 부처님의 자비와 육아의 인을 실현하는 구원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춘향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개인적인 사랑이면서도 동시에 민족적 사랑, 국가적 사랑, 종교적인 사랑으로 그 의미망이 확장되는 사회적 사랑이며 역시 사적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의 사랑 얘기가 표면에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백성들의 아픈 이야기, 고통받는 얘기, 지방에 내려온 사또들이 임금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다는 그 약속을 저버린 채 개인적 욕망을 채우는 그런 관장에 대한 백성들의 아픈 얘기, 위무 얘기가 춘향전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본다면 춘향전의 암행어사 출두로 설정된 금준묘지시는 극적인 서사성이나 주제의 측면에서 최고의 묘소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춘향의 정절과 핍박받는 민중의 삶의 연결고리가 기묘하게 배합되어 있기도 합니다. 얼핏 억지 연결 같은 변부사의 잔치상을 보고 읊조리는 천인의 피, 만인의 기름은 작품 내적 구성으로서는 지나치게 비약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천인으로 표현된 그 얘기, 만백성은 모든 백성들의 고의를 빨아들이는 관리들의 잔치상의 술과 안주에 비견하는 그 자체로서도 이미 의미가 큽니다. 변부사가 춘향이 아닌 다른 백성들을 체포하여 악행을 가하고 착취를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서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암행어사의 정탐 속에서 그런 기미만 부분적 표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작품 안에서의 내적인 비약은 춘향의 저항을 타막한 관리의 고발로 연계시키고 다시 현실의 어사출도에서는 절묘한 암행어사의 시를 통하여 허구적 인물인 변보사와 그 징치, 타막의 전량을 국내외의 타막한 관리와 외적들의 악행으로까지 정폭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백성의 고의를 빠는 흡혈귀의 악행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그 인물이 조경남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춘향전은 광안루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향이 배경이 된 광안루는 창건된 이래 1597년 정유재란 때 외적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그 후 1626년에는 남원부사로 내려오신 신감이 옛 모습으로 다시 복원을 하였습니다. 그 후 부사 이상옥은 1855년에 퇴락한 광안루를 다시 대대적으로 보수하였고, 그때 호남 제1루, 계관, 영주각이라는 멋진 현판을 거기서 붙였습니다. 그 후 동학혁명 때에는 다시 훼손되어 버렸고, 그 훼손된 광안루를 남은 사람들이 안식처와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시 제대로 만든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광안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안루에는 또 슬픈 사연이 개입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의 조선 강탈이죠. 일제강점기 1910년 10월부터 1928년 2월까지는 거의 20년 동안 이 광안루는 일본이 조선의 애국자들을 가두어서 재판을 하는, 그리고 구치를 하는 그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 이후 다시 고적을 보존하고 문화를 선장한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광안루를 복원하면서 재판소로 쓰이던 일본 관원이 조선의 애국자들을 가두던 그 공간, 재판 구치소로 쓰던 그 공간을 다시 찾아서 보수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재료들을 갖고 춘향사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춘향사당을 만든 사람들은 애국 민족운동을 하던 남원의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때 춘향사당을 만들면서 아주 특수한 조각을 하나를 했습니다. 이 대목을 저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광안루를 가면 광안루원을 구경합니다. 그리고 춘향사당을 가서 참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눈을 조금 위로 올려서 사당 위에 있는 토끼 조각을 주목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향사당 위에는 춘향전이 항일 민족운동을 하는 이야기로 확장되는 중요한 상징물이 있습니다. 거북을 타고 있는 토끼의 모습입니다. 이 토끼의 모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남원의 신간회 지부의 젊은 회원들은 춘향사당을 만들면서 토끼 형상을 거기에 얹었을까요? 왜 얹었을까요? 수군가의 긴 역사 속에서 그 토끼가, 수군가가 왜 춘향전과 합쳐졌을까요? 그 내용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당의 조형물에서는 토끼가 태양을 등지고 파도를 헤치고 거북등을 타고 나오는 장면이 핵심입니다. 여기에서의 태양은 석양으로서 곧 망하게 될 일제, 일본은 망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거북등을 타고 파도를 헤치고 나오는 토끼는 용궁에서의 탈출이면서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자유 광복을 얻겠다는 남은 사람 조선인의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즉 전면 현판 아래 조각된 거북등을 타고 있는 토끼 뒤에 있는 태양 모양의 크고 둥근 원은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의 이미지도 되면서 춘향의 정절도 되면서
또 새로운 광명의 의미가 중첩되어서 그 속에서 한국인들이 뜻하고자 했던 그 항일의 의지, 광복의 의지, 독립의 의지를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잘 봅시다. 위에 있는 현판에 있는 얘기가 춘향연려사. 춘향연려사를 만든 이유는 남원에는 임진왜란 때 논개가 외장을 안고 투신을 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농계의 사당이 있고 그 농계의 역사인물, 농계의 정신을 가져와서 작품 속의 춘향과 연계시켜서 춘향도 살아있는 조선인, 살아있는 춘향으로 확장시키고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살아있는 신화의 춘향이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소설 속의 춘향이 아니라 살아있는 농계처럼 살아있는 우리의 열의 상징, 저항운동의 상징, 독립운동의 상징, 지사 춘향을 만들고 그 광복의 의지를 토끼가 용궁에서 나오는 그 범피중류에서 보여줬던 그 힘, 그 희망, 그 활기참을 연결시키는 소위 오늘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융합의 구조를 가져온 거죠. 여기서 일제강점기에 그 많은 춘향전의 얘기들, 특히 이혜조가 춘향전을 개작을 하면서 이름을 옥중화라고 바꾸었습니다. 바로 이 옥중화라고 바꾼 춘향의 얘기 자체는 이제는 옥 속에 갇힌 꽃, 그 옥 속에 갇힌 춘향, 그 춘향이 이제는 다시 농계 이미지, 토끼 이미지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춘향전은 이제 항일운동의 선봉에 선 작품이고 춘향전을 노래 부르는 우리들은 바로 그것이 조국 광복을 위한 애국의 노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그 1930년대는 광주가 낳은 극창, 임방울의 명창 시대가 아닙니까? 임방울은 수군가의 명창이요 춘향가의 명창입니다. 특히 춘향가는 그 핵심 대목인 옥중화, 옥중에 갇힌 춘향이가 절규하는 그 한의 얘기, 그 얘기를 임방울은 쑥대머리로 표현했습니다. 그 쑥대머리는 그 당시 모든 국내에 있는 조선인, 해외 나가 있는 조선인들을 아리랑과 함께 민족의 광복의 노래로 불렀던 거죠. 그 자체는 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옥중의 님을 향한 고통 속에서의 님을 기다리는 흥크러진 머리의 쑥대 머리의 춘향이지만 1930년대 임방울 명창이 전국을 다니면서 부른 쑥대머리, 그 쑥대머리를 듣는 조선의 백성들은 광복이 오기를 기다리는 암행어사 이몽룡처럼 조선의 광복이 와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을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자는 독립 지사들의 이야기, 그 지사들을 앞세운 우리 광복의 행군에 대한 우리들의 목매인 소리요 절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춘향 이야기는 특히 광주 출신의 관계를 가지고 본다면 재미난 얘기들이 있고 의미 있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1980년대 춘향전을 연구를 해서 춘향전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춘향 박사라는 별명을 저한테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40년 동안, 그 이후 20년, 그 이전 20년, 40년 동안 춘향전을 연구하면서 수군가와 함께 연결시켜 보니까 광주 지역 출신이 가져온 그 항일의 운동, 민주화의 운동 속에는 지금 우리 국문학에서 미처 연결짓지 못한 많은 얘기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토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얘기처럼 1910년대 가서 이 토끼를 보고 일본 사람들은 한국은 조선은 토끼야. 지형이 토끼처럼 생겼어. 힘이 없어.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 조선인들은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호랑이다. 이제는 그 호랑이가 아니라 이 토끼 얘기가, 수군가 얘기가 남은 광안로에 가서 뭐가 됐습니까? 광복을 이끄는 선지자, 순국 열사의 선두에 선 그런 토끼가 된 겁니다. 저는 바로 그런 토끼의 심장으로 춘향전을 연구하고 수군가를 연구하고 춘향전과 수군가가 합쳐져서 춘향사당의 광복운동의 이미지를 나타낸다는 그런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군가, 춘향가가 서양의 프로메테우스 신화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래서 나온 시작품이 간입니다. 윤동주의 시 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군가와 춘향전, 그리고 서양의 영웅신화, 프로메테우스 신화가 결합되어서 어떻게 간으로 발전했는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군가를 원천 소재로 한 윤동주는 공격적 저항시 간을 창작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격적 저항시라고 하는 말은 일제에 저항하는 그런 노래를, 그런 시를 일컬어 일반적인 저항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윤동주는 일제를 징벌을 해서 일제가 망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런 시를 저는 공격적 저항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윤동주는 1941년에 선배 시인들의 시정신을 받아들이면서 특히 저항시인인 김영랑, 이육사 등의 민족의식이 담긴 저항시, 또 순수시로서의 대표적인 정재홍의 시, 이상의 시 등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언어의 조탁과 이미지 창출의 모더니즘 기법을 용합시켜서 저항시로서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습니다. 기존의 방어적 저항시를 넘어서 저항시의 공격적 이미지를 정복시킨 저격시를 창작했습니다. 저격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일제를 저격해서 쓰러뜨리는 그런 경지에까지 간 시를 창작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저격시에 해당되는 광복시, 애국시, 저항시, 이것은 국권의 침탈을 넘어서 기독교 신앙과 언어 문화의 말살 정책에 대항하는 연의 전문 학생의 최초의 문학의고요, 광복 의지를 담아낸 염원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를 창작한 윤동주는 시대 정신은 물론 당시의 민속 생활과 정서까지 관찰하여 시의 소재에 포함시켜 주제 표현에 있어서 적극적인 방식으로 형상화하는 독창적인 시의 세계를 개척하면서 고전 서사를 융합 복합시킨 새로운 시를 창작해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제의 교묘한 민족 문화 말살 정책에 맞서서 방어적 저항시의 외연을 넓혀서 공격의 주체를 제압하는
공격성을 극대화한 시의 세계를 개척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좋아하는 윤동주의 명시 서시보다 한 단계 높아진 수준의 일제를 심판하고 징벌하는 그런 저항시로 표현된 것이 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 윤동주 시인의 모습, 정말 다시 한번 오늘 거의 애국의 마음, 순국의 마음, 그런 마음을 담은 시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윤동주, 이국 땅에 가서 옥고를 치다가 후쿠오카 감옥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절규를 했다고 간수들은 전합니다. 이 절규, 저는 그가 북간도 민족운동의 중심지 명동촌에서 용정을 거쳐서 연의 전문을 거쳐서 다시立教대학, 도시사대학을 다니며 조선말로 조선시를 쓴 윤동주,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부른 그 절규의 시는 어느 누구도 감히 따를 수 없는 민족의 독립을 향한 가장 멋진 저항의 시요, 광복의 시요, 임방울 명창이 불렀던 쑥대머리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동주는 별에는 밤을 1941년 12월 20일에 11월 5일에 쓰게 됩니다. 바로 이 시를 쓸 때는 곧 그동안 쓴 시들을 모아서 병원이라는 제목의 시집을 내고자 하는 때였습니다. 바로 시집 제목을 병원이라고 하고 별 해는 밤까지 그동안 쓴 작품을 모으고 다시 머릿시가 되는 서시를 써서 앞에 붙이고 시집을 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는 연희 전문 4년에 졸업 기념 시집이고 자신이 시집이면서 광복을 염원하는 모든 조국의 동포에게 헌정하고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의 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시집 제목치고는 병원 좀 그렇지 않나. 주변에서는 그 시집의 제목이 병원이란 것이 좀 덜 서정적이라고 생각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윤동주는 속마음이 있었어요. 연애 전문에 입학을 하려고 했을 때 아버님이 말렸습니다. 문과를 가는 걸 말렸어요. 의과에 가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러나 윤동주는 탄식을 하면서까지 나는 민족운동, 민족의 정신을 제대로 가르치려는 연희 전문, 그것도 문과에 가서 시를 쓰겠다. 그래서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부친의 뜻을 거역하고 연희 전문에 온 윤동주는 효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시 제목만이라도 아버님이 의사가 되기를 원했던 그 뜻을 따라서 병원이라는 제목으로 아버님께 바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지었습니다. 참 멋진 제목이지 않습니까? 하늘. 그 일제암흑기의 일본의 그 무서움, 그 혹독함, 그 폭정, 그것을 나쁜 바람,
검은 바람에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꺾이지 않는 저 하늘에 총총 빛나는 별, 그런 별과 바람의 싸움. 그러나 가까이 있는 나무의 잎새들은 그 바람에 떨어져 없어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서시를 머릿시로, 이 시집의 선두시로 적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속에는 별에는 바람이라는 또 명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국민들이 애송하는 별해는 밤, 그리고 서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별해는 바람을 읽고 낭송을 하시되 하나의 시어를 주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별 해는 바람을 그렇게 명시로서, 애송시로서 즐겼는데 바로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너무나 착하고 순하고 우리들에게 고통과는 먼 낭만의 세계, 꿈의 세계를 보여주는 동물들이 아닙니까? 이 중에서 바로 토끼 얘기. 오늘 제가 강조하는 바로 이 토끼 얘기를 이제부터 한번 토끼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토끼처럼 살아왔고 살고 있고 또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미래를 향한 우리의 진로, 그 토끼 얘기를 다시 한번 한 단계 인문학적인 눈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에 또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토끼를 네덜란드에서 가져왔습니다. 나라가 빼앗겼을 때 이준 열사께서 고종의 특명을 받고 만국 평화회의 현장에 가서 그 아픈 죽음의 결과를 가져온 그 사연을 생각하면서 그 만국 평화회의 현장을 둘러보고 그 광복의 염원을 생각하면서 그 네덜란드에서 가져온 토끼입니다. 저는 매일 연구를 하면서 바로 그 정신으로 수군가의 토끼, 남은 광안루원의 토끼, 네덜란드에서 안고 구해온 이 토끼를 통일시하면서 바로 나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 토끼를 담는 국문학자가 되어보자. 인문학자가 되어보자. 그래서 또 이 토끼의 이야기를 수군가 얘기, 춘향전과 수군가 얘기가 다시 윤동주의 별해는 밤에 나오는 토끼와 어떻게 연결되고 이것이 또 어떻게 대단한 세계적인 시로 발전했는가,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속에서부터 북받쳐오릅니다. 아, 우리는 엄청난 세계적인 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우리의 제대로 된 비평 방법, 연구 방법을 찾지 못해서 윤동주 시인의 토끼의 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로 오늘은 이 광주 땅에서, 이 호남 땅에서, 예향에서, 문양에서 그 깊은 의미, 그 아름다운 의미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시로 얘기를 풀어가도 우리 같이 이 서시를 한번 조용히 낭송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중요한 대목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부르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지만 차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라는 윤동주의 마음. 1941년 11월 20일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윤동주는 이 시집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시집을 쓰면서 그 맨 앞에 하늘 부끄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나는 바란다. 차마 바란다는 소리는 드러내지 않고 생략을 했습니다. 맹자의 그 얘기. 하늘과 땅을 굽어봐 부끄럼 없게 살고자 하는 그 생각을 일제암흑기의 그 암울함 속에서도 주권을 상실하는 그 속에서 윤동주는 우리는 그러나 일제 너희들과는 달리 우리 조선 백성 한 명 한 명은 윤동주 나는 기필코 한 점 부끄럼 없이 정의와 진리, 자유, 광복을 향한 길을 가겠다는 그 선언을 20감 넘은 윤동주는 시로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11월 20일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견디다 못 견딘 잎새들은 땅으로 떨어져 내립니다. 그 잎새 하나하나가 일제 시달리다 죽어가는 조선의 백성들, 광복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다가 죽어가는 선열들의 이미지로 윤동주에게는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윤동주는 그 잎새를 보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끼를 보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잎새, 이 토끼 한 마리는 초식동물, 힘없는 동물이고 잎새는 그냥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낙엽이 되어 흙으로 달아가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러나 윤동주는 1941년 11월 20일 서시를 서면서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그 이후 9일 후에 선 간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서시를 윤동주의 대표시로 생각하고 암송을 하고 우리의 나날이 해마다 살아가는 하나의 정신적인 메시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노래했던 윤동주가 9일 후에 더 성숙하고 더 발전되고 더 융합하여선 세계적인 명작 간을 썼고 그 간의 내용은 이러하다. 이렇게 처절한 얘기고 이렇게 희망찬 얘기라는 것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 간의 시는 주인공이 토끼이고 바로 이 토끼의 간입니다. 이 토끼의 간이 어떤 의미를,
어떤 시정신을, 어떤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정의와 민족의 예술을 드러내는 세계적인 시어로 바뀌었는가? 한번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비평 차원에서의 시 이해가 아니라 인문학 차원의 서입니다. 문학, 역사, 철학을 하운데 어울려서, 문학, 역사, 철학을 한데 어울려서 바라보는 시의 이해입니다. 서시는 서정적인 시와 비슷하면서도 그 속에 엄청난 광복의 의미를, 춘향전과 토끼전이 어울렸던 남원 광안루원의 항일의 메시지 주제를 가졌듯이 겉으로는 차분한 서정적인 시입니다. 그러나 이 관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한 시인이 이렇게 다른 시를 쓸 수 있는가? 놀랄 수밖에 없는 시입니다. 서시가 식물적인 분위기라면 가는 동물적인 분위기입니다. 서시가 서정적인 분위기라면 가는 서사적인 분위기입니다. 서시는 방어적인 시라면 가는 공격적인 시입니다. 서시가 밤의 얘기를 하고 있다면 가는 낮의 얘기, 이글거리는 태양의 얘기를 하는 남성적인 광복시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서시는 그렇게 외우고 나의 삶의 이념적 메시지를 표현하는 나의 다짐의 시였다면 가는 그동안 이 시 제목을, 이 시 내용을 들어보니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면 간이라는 시가 있느냐, 그게 어떤 내용이냐, 토끼 이야기를 간이라는 세계적인 시로 윤동주가 썼고 서시를 쓰고 더 고뇌한 결과 세계 정상의 시 간을 썼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은 춘향전 연구를 끝내고 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고카사스 산중에서 도맹해온 토끼처럼 둘레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던 여윈 독수리야 와서 뜯어먹으라. 실험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위와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디우스, 불쌍한 프로메디우스, 불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디우스. 지은 날짜를 주목해 봅시다. 1941년 11월 29일입니다. 1941년 11월 29일입니다. 윤동주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엎드려를 맹세한, 자신의 이름으로, 조선인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시를 쓴 9일 후의 시입니다. 날짜는 9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두 시의 거리는 몇 킬로가 되는, 몇 마일리가 되는 엄청난 거리를 가진 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간을 아시느냐고.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왜 간을 외면했는가? 우리는 왜 간을 주목하지 않는가? 우리는 간을 왜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는가?
나는 이제 이 간을 애국자들이, 선지자들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정신으로 연구를 해서 이 결과를 국민들에게 내놓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간의 원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문을 가지고 첫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사스 산중에서 도맹해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시어가 하나 있습니다. 코카사스 산중에서 도맹해온 토끼처럼. 이 토끼입니다. 이 토끼가 용궁에 갔다가 간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거짓말하고 나온 그 조그만 잔꾀를 부린 토끼의 지혜간입니다. 이제 윤동주가 간이라는 시에서 쓴 토끼는 같은 외형의 같은 이름의 토끼지만 그 토끼가 아닙니다. 질이 달라졌어요. 양이 달라졌어요. 크기가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 바로 이 대목을 다시 보세요. 코카사스 산중에서 도맹해온 토끼입니다. 코카사스 산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 신화의 대표적인 영웅 프로메테우스는 천상에는 불이 있지만 지상에는 불이 없어요. 인간들은 불이 없으니까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에게 불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인간들에게 제공해 준 그 사실을 안 제우스는 벌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제우스 다음 지위에 있는 프로메테우스를 유럽의 제일 변방 코카사스의 바위에 묶어뒀어요. 프로메테우스를 코카사스 산맥 한가운데 바위에 묶어놓고 독수리를 보내서 매일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뜯어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신이기 때문에 간이 매일 나옵니다. 매일 간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간이 나오면 독수리가 그걸로 먹고 내일 나오면 내일 먹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신화가 프로메테우스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 신화는 서양에서는 가장 재창조가 많이 되는 신화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가들은 이 작품을 갖고 끊임없이 자기의 문학적,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는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괴테가 그러하고 또 쉘리가 그러하고 나아가서는 작가뿐만이 아니래요. 작곡가 베토벤과 같은 분도 프로메테우스를 교향곡으로 만듭니다. 이런 세계적으로 예술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1941년 11월 29일 작 윤동주는 한국어 얘기로 바꾸었습니다.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로 본다면 서쪽 끝의 험준한 골짜기지만 한국으로 본다면, 조선으로 본다면 유럽으로 가는 첫 유럽의 최고봉, 그 코카사스 산중에서 잡혀있던 프로메테우스가
그 사설을 풀고 우리나라까지 윤동주의 그 공간까지 도맹을 해왔다요. 토끼가 용궁에서 바닥 그것도 거의 등을 타고 오는 그 호강 여행이 아니에요. 뭐예요? 코카사스 산중에서 유럽 최고봉에서 한 발 한 발 뛰어서 조선의 서울 윤동주의 연의전문회까지 오는 토끼처럼 그랬어요. 춘향전에서 춘향 한 명의 얘기를 하고 아명의사의 의사시를 통해서 춘향은 곧 천면 만백성의 대표다 했듯이 이번에는 한 마리의 토끼가 아니라 조선인 한 명 한 명이 토끼가 되듯이 코카사스 산중에서 때를 지어서 이 연의전문까지 윤동주가 시를 쓰는 공간까지 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던 그 토끼가 아니네요. 세계 역사상 토끼를 가지고 이렇게 대단한 예술, 문학, 시로 표현한 것이 윤동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시인들은 도맹해온 토끼를 도망해온 토끼로 오독을 했습니다. 원문을 보십시오. 원문을. 코카사스 산중에서 도맹해온 토끼입니다. 도맹은 특히 광주 학생 사건, 동맹, 결속, 비밀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저항하고 정의를 찾는 그 운동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하고 동맹해서 하고 함께 하는 얘기. 그래서 코카사스 산중에서 조선의 토끼 한 마리 한 마리가 함께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떤 토끼는 죽고 어떤 토끼는 병들고 어떤 토끼는 부상을 당하지만 그래도 살아남는 토끼는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가, 함께 왔다는 얘기가 중요해요. 저 멀리 높은 곳에서까지 왔다는 얘기가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동포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광복의 의지를 가지고 광복운동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권을 찾는다. 1905년에 그 아픔을, 슬픈 역사를 우리 스스로 지울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내고 있는 겁니다. 11월 20일에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 길을 가겠다고 맹세했던 윤동주, 그 시적 자아는 9일 후엔 코카사스 산중에서 조선의 모든 토끼들이 여기까지 살아남아서 오는 얘기를 하고 그 선봉에 서는 내가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는 잎새가 아니라 그 잎새 뒤에 있는 나무 가지, 그 나무 가지가 아니라 그 나무와 나무가 모여있는 숲, 조선의 산에 있는 그 숲들처럼, 그 가지처럼, 그 가지의 잎새처럼 올해는 떨어지지만 내년에 봄에는 다시 피고 핀다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일하는 그 정신으로 윤동주는 이 한 줄의 시에 압축시켰어요. 이 토끼를 그 연약한 토끼가 아니라 조선의 동포들, 조선의 민족들 한 명 한 명이 함께 하는, 뜻을 같이 하는, 나보다는 조국과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 바로 그렇게 이 짧은 시 속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시를, 왜
주목하지 않고 노래 부르지 않고 내세우지 않았나요? 당당히 세계 프로메테우스 예술사에 내놔도 단연 가장 위에 오를 수 있는 이런 대단한 프로메테우스 시를, 토끼의 시를 우리는 왜 숨겼나요? 안 숨겼다면 왜 주목하지 않았나요? 안 숨겼다면 이런 의미를 왜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더불어 가지지 않았나요? 저는 그것이 너무 연구자로서 이제끼는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은 춘향전이지만 1980년에 춘향전을 연구를 해서 작가 모르는 춘향전의 작가를 대단한 철학자 율곡 선생님의 제자, 조언의 제자, 지부상소의 제자 조경남 선생님의 자기고, 그분은 임진왜란, 정유재란의 기록을 가장 많이 지방에 남원이라는 한 고을에 있으면서도 서울에 다른데 어디 있는 지식인들, 관리들보다, 역사가들보다 더 많은 것을 놓고, 그리고 또 태계 선생님의 제자, 한강 정국 선생님의 제자인 부용당 성안이 부사가 남원에 남원 부사로 가서 의병장 활동을 하다가 남원 부사가 되었어. 그 아들을 조경남 선생님께 과거 시험 공부를 위한 제자로 삼아달라고 부탁을 한 사건. 그래서 남원 부사, 성안이 부사, 의병장 출신 성안이 부사가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폐허가 되었던 호남의 중요한 도시 남원을 제대로 발전시켜 보려고 남원 부사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자기 아들을 또 훌륭한 인재를 키우기 위하여 의병장 출신 율곡 선생의 제전 제자에게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율곡 선생의 제전 제자인 성희성은 태계 선생의 제전 제자인 조경남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어. 영남의 대학자, 호남의 대학자의 제자의 제자들이 남원 광안루에서 남원에서 만났어요. 이것이 춘향전입니다. 춘향전은 작가는 율곡 선생님의 제전 제자요, 주인공 남원 부사는 태계 선생님의 제전 제자요, 이도령은 바로 그 남원 부사의 책방도령 아들이었습니다. 춘향전은 거리에 떠돌아다니는 이런저런 설화를 묶어서 만들었다고 저는 배웠어요. 그런 수준에서 박사를 땄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춘향전이 그런 설화를 묶어서 만들었겠는가? 여기는 많은 역사적 경험이 지혜가 한국인의 정신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골똘히 연구를 했습니다. 어느 학자들보다 저는 최소한 같거나 더 골똘히, 더 악착같이 연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광주 영역과 가까운 바로 장성에 지금 홍길동 테마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보셨나요? 광주 건너편 장성 황룡면 아치시대는 홍길동 테마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최초의 문학 관련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지게 된 학술적인 수훈갑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그 말씀은 못 들어보셨죠? 장성 홍길동 테마파크가 있게 되는 학술적 토대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테마파크 가도 아마 그거 발견할 수 있는 기록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바로 제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은 역사적 실존인물이다. 제가 배울 때는 1500년의 강도라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전국을 답사를 하면서 호남 지역을 답사를 하면서 광주, 담양,
장성을 답사하면서 황룡명 아치실에 역사인물 홍길동이가 살았다는 전설을 찾고 그 전설의 역사적인 증거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1940년경 외국으로 나간 것이 홍길동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간을 가지고 그런 새로운 해석을 하고 제대로 된 해석을 한 겁니다. 이제 간을 좀 더 우아하게 하여 디자인을 입혔습니다. 윤동주의 원문 그대로 간을 읽고 제대로 해석하는 성숙된 우리 독자들이 돼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원문에 프로메테우스가 아니라 프로메데우스입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맨 마지막에 거부가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디어스, 불쌍한 프로메디어스, 불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데우스. 이 푸인데 오기가 났습니다. 프가 아니고 프로메데우스. 자, 그러면 윤동주는 신화를 가져올 때,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가져올 때 천상에 있는 불을 지상으로 갖다 주는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천상에서는 벌을 받았습니다. 왜? 제우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천상의 귀한 불을 인간에게 갖다 줬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이 불이고 인간에게는 의로운 영웅이 프로메테우스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선한 인물이고 의로운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프로메데우스, 불쌍한 프로메데우스, 불도적한 죄로 목에 뱃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데우스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푸는데 제가 공력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 공력을 들인 결과가 그 하나의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윤동주의 간에 형상된 프로메테우스였습니다. 윤동주 아까 간 13줄짜리 시 가운데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절, 이 인명 하나를 가지고 제가 책 한 권을 냈습니다. 책 한 권이 내는 것도 부족해서 저는 그 이후에 2권의 책을 냈습니다. 자, 보세요. 한국에서도 시 한 편의 뜻을 찾기 위하여 무려 책을 3권 내는 경우가 나왔네요. 무려 하면 너무 대단한가요? 저는 앞으로 겨우 3권 냈다는 얘기가 나온 그때가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윤동주의 시를 이렇게 쉽고 재미나고 흥미롭게 풀 수 있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윤동주의 다음 후배 얘기를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과 이한열 열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윤동주 얘기를 하다가 왜 이번에는 이한열 열사 얘기를 하느냐 하고 당혹해야 할 수도 있겠죠. 당혹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제 연구의 특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다 홍길동은 모든 연구자들과 함께 1500년상군 때의 강도다 했어요. 홍길동은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강도인데 허균이 전라도 부안에서 홍길동전을 쓰면서 민중의 영웅, 활빈당의 영웅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허균은 굉장히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죠. 역사적 인물로는 때강도의 두목인데 소설에서는 그 홍길동을 민중의 영웅으로 해서 율도왕이 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리 문학의 해설을 보면 토끼처럼 귀를 갸우뚱 고개를 갸우뚱 합니다. 이상한데? 저거 이상한데? 왜? 허균 같은 대작가가 전라도 부안에서 소설을 쓰면서 그것도 제대로 된 한글 소설로서는 최초로 세종대왕이 만드신 훈민정음을 가지고 쓰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겠는가? 나는 교산 허균 선생을 믿으니까 연구자들이 연구를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오해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허균은 훌륭한 민중 영웅이 있기 때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관리들이 그 민중 영웅을 가리기 때문에 허균은 소설을 써서 역사 속에 훗날 세대에 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저 스스로 위대한 도전적인 질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역사인물 홍길동을 찾아다니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라도 장성 황룡면 아치실에서 역사인물 홍길동을 찾았다. 그는 일본 오키나와까지 갔다. 가서 오야케 아까치 홍가와라는 오늘 또 일본에서 오키나와에서 존중하는 민중영웅이 되었다. 그렇게 본다면 허균은 홍길동이 역사적으로 실존하고 훌륭한 민중의 영웅인데 관리들이 가렸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에 전하기 위해서 소설로 썼듯이 윤동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이 그 대단한 정신을 가졌는데 또 대단한 시를 썼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그 의미를 못 찾기 때문에 제가 찾아 나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찾아 나선 데는 또 묘한 사연이 있습니다. 윤동주와 이한열 열사는 같은 연예전문 연세대학 같은 공간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생각을 강조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한열 열사와 윤동주 시인이 같은 점이 뭐냐? 같은 캠퍼스에서 공부를 했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같은 캠퍼스에서 공부를 한 것만이 아니라 저하고 인연입니다. 윤동주와 저 설성병 사이에는 중요한 매개가 하나 있어요. 윤동주 시인은 1938년에 연세대학 연희전문에 왔습니다. 광주의 연력 이한열 열사는 1986년에 연세대학에 들어왔습니다. 38년 윤동주, 38학번 윤동주, 86학번 이한열, 48년의 거리입니다. 윤동주의 48년 후배가 이한열 열사요. 이한열 열사의 48년 선배가 윤동주 시인입니다. 꼭 중간에 제가 있어요. 저는 1962년에 윤동주가 먼저 24년 전에 들어왔던 학교, 이한열 열사가 24년 후에 뒤따라올 학교에 6.2학번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하나의 숙명이고 사명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한열 열사에 대해서 우리 광주나 호남이나 우리 전국에 있는 분들이 윤동주와 연결을 덜 시켰기 때문에 그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토끼 얘기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토끼가 어떻게 윤동주 시인과 또는 삼국사기의 김춘추 얘기와 이한열 열사와 5.18 민주화 운동과
연계가 되는가? 망월동 묘역. 토끼하고 관계가 있죠. 풍수상은 토끼 형상이라고 그러죠. 옥토망월이라는 해석도 하죠. 옥토끼가 저 멀리 있는 달을 바라보는 것. 또 전통적으로는 광안루가 있는 월궁, 멀리서 달을 보고 천문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암스트롱이 발을 밟아보기 전에는 멀리서 보고 그 그늘을, 음영을, 분화구를, 옥토끼를 찍는, 토끼가 방아를 찍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 우리의, 또 이 토끼 얘기, 그 망월의 얘기가 이제는 민주화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성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이한열 열사의 얘기를 본다면 박종철 고문 사건이 있고, 그러나 군부에서는 계속 유신헌법을 지키겠다고 했고, 그러나 거기에 저항하는 전국의 국민들, 특히 애국 학생들, 애국 연세 총궐기 대회를 이한열 열사가 하다가 피격당하는 그 사건이 있고, 그 사건으로, 그 민주화 항쟁으로 직성제 개헌이 수용 발표되고, 그것이 6월 29일에 발표되고, 이한열은 그 순간까지 그래도 의식이 끈없건 목숨을 부지하다가 6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주화가 되는 것을 보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광주 시민은 물론 호남의 시민들도, 국민들도, 전국의 국민들도 이한열 열사가 윤동주의 후배로서, 48년 후배로서 이런 대단한 시를 썼다는 것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서시와 함께 이한열 열사의 시를 한번 살펴봅시다. 조용하게 낮은 목소리로 여러분들도 한번 읊조려 주십시오. 함께. 그대 가는가? 어딜 가는가? 그대 등 뒤에 내려 깔린 쇠사슬을 마저 손에 들고 어딜 가는가? 이끌려 먼저 간 그대, 뒤를 따라 4천만 형제 함께 가야 하는가? 아니다. 억압의 사슬은 두 손으로 뿌리치고 짐승의 철퇴는 두 발로 차버리자. 그대 끌려간 그 자리 위에 민중의 웃음을 드리우자. 너무나 애절하지 않습니까? 그냥 대모의 선봉에 섰다가 체류탄에 맞아 숨을 거둔 이한열 아닙니다. 이미 그는 그 대열에 나서기 전에 윤동주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로 그 정신으로 그 선배와 같은 길을 가겠다고 민주전선에, 투쟁전선에 나선 것이 연세대학 경영학과 2학년 이한열입니다. 배수님 여사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광주의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동주의 서시를 쓰고 가안을 쓰고, 윤동주는 일본 도시대학 학생으로 있다가 체포되어 국고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체주사를, 실험 대상이 되어 생체주사를 맞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아까 나저나 결코 낫지 않는 절규 아닌 절규로 이 소리를 따라 불렀습니다. 1945년 광복을
얼마 앞둔 윤동주는 광복을 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국 열사가 되었습니다. 그 48년 후배 이한열은 민주화 선언이 되는 것을 보고 떠났습니다. 6월 29일 호헌을 끝내 깨고 철폐시키고 제대로 된 민주화의 시대로 가는 것을 보고 7월 5일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많은 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은 정보라도 그 정보 하나하나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기는 것이 중요해요. 지식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용 교과서용이 아니라 제대로 국민 한 명 한 명이 그 고전의 지혜를, 역사의 지혜를, 살아생생한 우리의 시를 내 걸로 만들고 육화시킴으로써 내가 바로 또 다른 한열의 정신을 잇느니, 동조의 정신을 잇느니, 조경남의 정신을 잇느니, 허경 선생의 정신을 잇느니가 되는 실천적인 자세가 문학교육, 문학향유의 중요한 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세계로 갈 때 문학 공부를 왜 하느냐? 국문학 연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인문학 연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인문학이 점점 소외되고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나가는 상황. 국어 국문학과는 인기가 없으니 문학 콘텐츠 학과로 바꿔야 그런 아픈 역사의 상황 속에서 민족 문화의 근간되는 문학이 그 문학을 연구하는 국문학 연구가 인문학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국문학 연구가 왜 과까지 서서히 해체되고 과가 있으면서도 이름을 바꿔야 하고 뒤로 물러나는 이 슬픈 한국의 역사와 문학과 인문학과 윤리 도덕의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니냐. 저는 단 한 명의 선생 연구자라고 하더라도 동주를 닮고 한열 후배를 닮고 다른 외국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한 명 한 명 한국 문학의 인문학의 정신을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세계인에게 전할 수 있다면 한국 문학은 인기가 있는 학문이 되고 한국 인문학은 인기가 있는 학문이 되고 건양 노름도 같은 춘향전을 즐기는 사랑의 테마가 아니라 남은에는 임정유재란 때 하루 저녁에 7,000명이 죽어나가는 슬픈 사연이 있었어요. 조경남은 그것을 목격했어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역사상 하루 저녁에 7,000명이 죽어가는 의병이 죽어가고 원병이 죽어가고 백성이 죽어가고 남은 성에 피난했던 남녀노소가 죽어간 7,000명의 시신을 한꺼번에 묻어놓은 것이 남원의 만인의 총이 아닙니까? 남원의 만인의 총. 춘향전을 공부할 때는, 춘향전을 감상할 때는, 우리가 관광으로 남원에 갈 때는 먼저 만인의 총을 가서 참배를 하고 바로 그런 슬픈 역사의 비극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의병장 조경남이 소설로 썼다. 춘향의 저항, 춘향의 정절의 그 근본 바탕은 조정에서 제대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그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그런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주제를 밑바탕에 깔고 그런 얘기만 하면 윤리교과서가 되잖아요. 의병장 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독자들이 덜 읽죠. 그때 문학이라는 매개, 재미나는 얘기, 춘향의 사랑 얘기를 겉으로 칠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어쩌다 보니 원래의 춘향은 본래의 그런 정신은 사라지고 사랑 얘기로만 지금 향수하게 되고 남원의 춘향제는 사랑의 축제지 임진왜란 정유재란의 그 아픈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원작가 조경남의 춘향전이 아니고 1930년대의 춘향사당의 정신이 아닌
사랑의 테마가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광주 얘기를, 이한열 열사 얘기를 마무리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진짜 바로 이 사진은 로이터 통신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옆에 있는 학생은 도서관학과의 같은 2학년인 이종창 학생입니다. 바로 이 한 장 사진이 세계의 뉴스로 가고 한국에서는 연세대학의 정문에서는 이런 슬픈 사연이 일어난다. 이한열의 이 사진이 세계 언론에 주목받게 되고 그 이후로는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의 큰 전환으로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1980년 5.18의 그 위대한 행진은, 역사는, 의거는 광주 이한열의 이 죽음에서, 이 희생에서 마무리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7년 동안의 고통, 그 속에서 전국에 있는 많은 젊은 학생들은 이날 이한열의 상황도 한번 재구성을 해봅시다. 6월 9일이니까 학기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야 할 이한열이지만 오늘 또 화요일날 목요일날 하는 그 의거에, 그 데모에 선봉이 된 겁니다. 경찰은 오발인지 아닌지 45도 각으로 체류탄이 날아가지 않고 직격탄으로 가서 이한열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하나의 윤동주의 후배는 이런 시를 쓰고 이런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민주묘역에서 많은 선배 열사들과 함께 우리들의 민주를, 평화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학교 정문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시절에는 늘 이 백양로를 지나가면 늘 체류탄 가스를 마시면서 다녔고, 의로운 젊은 학생들은 우리의 민주화를, 정의를 지켜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토끼 한 마리의 얘기를 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온 토끼, 설성경의 책상물에 있는 토끼, 외국의 어느 국문학자, 인문학자에 밀리지 않는 제대로 된 민족학 연구를 해야 된다는 국문학자의 안타까운 마음, 24년 선배 윤동주 시인의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원하는 그 정신으로 연구를 해서 국문학의 이런저런 현안을 찾아내는 연구자로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윤동주와 이한열 48년을 선후배를 잇는 중간자로서의 저희 몫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